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특별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현역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마산대학교 황무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무현 교수님과는 제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 이거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오늘 머리가 연보라색이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며칠 전에 뵐 때만 해도 멋진 백발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애청자로서 늘 이제 이 프로를 보고 있다가 이 프로에 나온다니까 뭐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무게감 다르고. 네. 오기 전에 나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보라색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인상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서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부에서 네네. 지금 취재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도 자주 보실 것 같고 감시자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전은 그 부서가 편집국장 직속 기자였습니다. 그때 네. 미디어 비평을 담당을 해서 뭐 감시자들은 지역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집에 TV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요즘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네, TV가 없다고 네. 프로그램을 못 보는 건 그렇죠. 아니죠. 예, 유튜브로 간간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보신 걸로. 하지만 저희 시청률에는 도움은 안 됐던 걸로. 본방은 안 보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본방,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오늘 좀 해볼까요? 지난 3일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비어있던 국회의석 2석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무승부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선거 결과 이 예상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하신 대로일까요? 예, 뭐 다 도민들이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보궐선거는 원래 집권당이 이기 힘든 그래서 집권당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는 있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되면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지만은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김혜경 대변인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이 투기, 비리, 또 말실수 이런 것들이 선거 당일까지 계속 방송이 공중파를 탔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성산에서 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많이 했을 건데 결과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그 범여권과 야당의 1대1 대결로 끝났으니까 아마 일반 도민들의 결과는 예측된 대로 됐을 거다 보고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민심의 이번에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정권 심판이랑 맥히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총선이 1년 남았으니까 민심의 변화는 또 어떤 물길로 흐를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별로 보면 지도부가 지금 경남 지역에 총출동을 했잖아요. 뭐 이분들이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유명 정치인들이 한두 주 동안은 창원에 다 머물렀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사무실 앞에 나가면 사무실 앞에 거리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을 다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보궐선거 치고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51.2%면 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20%에서 40%대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유권자들께서도 이게 지금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 상황도 그렇고 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결과는 상당히 좀 이제 의원님께서는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맞습니다만 또 상당히 좀 재밌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의 의석을 그대로 그냥 가져갔어요.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표심이 있었지 않느냐. 아까 이제 보궐선거가 갖는 특성,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의 집중적인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 없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연구 의원입니다만 여연구 의원이 뭐 정치 거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냈고요. 그 뭐 정의장으로서는 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한 성과가 아니었나 싶고 아마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 한나라당도 약간, 한국당도 약간 부족했을 듯 싶고 그래서 아마 두 당 모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 그런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개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원 성산 개표는요 말 그대로 피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0.5% 득표율 차로 여영국 후보가 이제 여영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한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정치의 자부심에 저 여영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국회로 가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여영국 의원이 여영국 위원장으로 불리던 시절에 저희 요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던 그렇죠. 네, 패널이셨는데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면서 방송을 못하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못 돌아오시겠네요. 목적 달성을 하셨어요. 이제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개표 직후에 사실은 그 여영국 당시 후보의 우세가 점쳐져서 그쪽으로 선거 사무실로 기자들이 이제 대거 우르르 몰려가 있었는데 이게 그 계속 강기훈 후보가 계속 앞서갔잖아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10시가 넘으니까 보통 특히 이제 신문사 같으면 최종 기사를 마감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다급해진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기훈 거의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다시 이제 강기훈 후보 쪽으로 우르르 또 몰려갔습니다. 사실은 두 후보 사무실 거리가 5분밖에 안 돼요, 걸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격차가 좁혀지더니 한 11시 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시 20분 정도 되니까 이게 그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한 몇백 표 차례 이겼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11시 20분에 네. 여영국 후보 사무실로 우르르 이렇게 세 번째로 이동을 했고요. 기자들이 그 사무실에 도착한 게 11시 20분이었고 여영국 지금 의원께서 꽃다발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은 게 11시 28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재보설이 아니었고 총선이었다면 저 언론사들은 거의 밤 새고 오보 막 나오고 네.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하고 단일화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는 좀 많이 앞선 걸로 여영국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접전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접전일 거라고는 아마 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쾌한 눈으로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다음날 하시는 얘기가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었다. 맞아요. 마지막에 탁 뒤집히면서 개표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본인은 부인을 하십니다만 여영국 의원님 우셨어요. 분명히 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약간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뒷얘기로는 표가 많이 나왔던 사파동 쪽 투표함이랑 그다음에 사전 투표함이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기를 한 100표 내외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후보 본인들도 끝까지 아마 긴장을 놓지 못하고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여영국 의원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15표 차로 낙선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504표 차로 이기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500표의 사나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국회에도 바로 일하러 가셨다고 하시는데 제발 이제 민주평화당이랑 원내 교섭단체 다시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제발 지금 막혀있는 국회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일하는 국회로 나가는데 조금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로 전국에 지금 창원시 사파동이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성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영 고성 선거 결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아마 뭐 그럼 그렇지일 겁니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정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무려 무투표 당선이었고요. 그 경쟁자가 아예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영향권 투표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방선거에서는 그 민주당 소속 지금 현 강석주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이번 선거로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을 테고, 뭐 이런 기세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쭉 이제 나가보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을 테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양문석 후보,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얻은 35.99%. 이제 이 득표율도 적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나름 이걸 가지고 또 나름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국당이 안심할 수치는 일단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침체가 지금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바뀌어도 예나 그대로 가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런 단체장의 심판의 성격도 없잖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통영 고성에 있는 단체장들이 민심의 흐름들을 더 겸허하게 챙기는 계기는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남도에 뛰고 있는 총선의 후보자나 또 향후에 지방자치단체를 준비하는 보수 정객들의 행보에 힘이 좀 실리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 정잠식 의원 공약을 보니까 뭐 조선산업 활성화, 뭐 남부 내륙철도 사업 관련 등 거의가 다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고 정책이었습니다. 임기가 1년인데 많이 이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정점식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이제 최측근이고, 본인이 인터뷰하시거나 언론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본인의 이력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면 통진당 해상 결정의 TF 팀장이었다. 그리고 제도학자 송도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가 기소를 했었다. 이제 공안 검사로 활동한 경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막상 이번 선거에서 고성 통영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투표를 하신 게 지금 정정식 의원을 낙점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이 임기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좀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무서우실 것 같습니다. 정정식 후보 지금 보고 계시면. 네네.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선택받으신 분들 짧은 임기지만 그 선거 운동 기간 말씀하셨던 그대로 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바쳐서 열심히 일하시길 저희가 1년 동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단지 아파트나 빌딩 입구에 설치된 미술 작품 아마 오며 가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시 환경도 개선하고 예술가도 후원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설치된 작품들이지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는요. 건축물 미술품이 수상해입니다. 그 무심결에 지나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나가보신다면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조형물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관공서에 가면 꼭 있고 이게 KBS 안에도 있어요. 제가 오면서 유심히 있어요. 봤거든요. 네. 문신 그 작가님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유심히 보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이제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술 모임을 갖는다 이러면 어디
독수리상 밑에서 몇 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어느 광장 시계탑 밑에서 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미술 작품, 공공 작품들의 이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을 하고 이제 도시 경관을 이제 높이는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걸 보는 시민들에게도 어떤 그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 큰 건물 앞마다 조각품이 있을까? 네,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 구조에 보면 법률 항이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제 구조에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실은 꼭 조각만이 아닙니다. 예. 네. 회화, 조각, 공예입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 1%죠. 네.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건물 앞 조각을 1%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권장사항이었는데 1995년에 이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 안에 이 구체적인 사항을 다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건축물 미술 덕에 이 미술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미술 시장 규모가 5천억 정도, 이 경기 불황에도 전년 대비 24.7%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건물 앞에 있는 미술 작품들은요, 법적으로 반드시 세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요. 저희가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1,4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세워진 청량음료를 이미지화한 높이 9m의 금속 조형물. 자치단체에 신고된 가격만 2억 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이 작품은 2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2009년 준공 당시 창원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두 아파트의 시공사는 모두 경남의 중견건설 업체인 한림건설. 아파트 조형물은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의 부인 김모 교수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경남 지역 아파트 7곳에 김 교수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량음료를 주제로 한 1억 원짜리 한 작품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김 교수 본인의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림건설 측은 지금은 다양한 곳에 작품을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도 김 교수가 이직한 서울의 한 대학에 건축물 미술 작품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1억 2천만 원짜리 조형물. 앞서 부산과 경기도에 설치된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해당 작가는 경남 지역의 한 대학 교수. 현재까지 경남에서 건축물 미술 작품을 4번째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경남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 수는 1,100여 개. 분석해봤더니 작가 9명이 작품 158개를 설치해 전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작가 9명 가운데 3명은 경남 지역의 대학 교수, 5명은 미술 관련 협회 전현직 임원입니다. 특정 작가들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미술 관련 협회나 화랑에 작가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향력 있는 교수나 협회 관계자에게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신인 작가들은 참여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 작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심의가 잘 통과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중견 작가들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의 한 상가에 설치된 조형물. 작품 가격은 1억 원이 넘지만 작가에게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작품 가격의 일부를 작품을 발주한 건축주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 자기 몫을 챙겨가기도 합니다. 관행은 건축주의 노골적인 요구로 이어지지만 예술가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로를 두고 하시면 되니까 6천만 원짜리 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는 절차대로 하고 그거 가지고
그 심의 신청을 한 바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계약한 거 6대4 그럼 4천만 원에 대한 거 2개는 쓰되 회사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건축물 미술 작품 평균 가격은 1억 1,500여만 원. 하지만 작품비의 상당액이 건축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건설사 사주의 부인의 작품이 그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조형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건축물 미술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미술 업계의 큰 손이 이제 건설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그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또 우리 흔히 보는 재벌가 사모님들이 이제 미술 작품을 사랑하시고 많이 사 모으시고 또 혹은 갤러리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지만 지금 이제 뉴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걸 넘어서서 사모님이 직접 작품 활동을 하시고 남편의 회사가 그것을 이제 사주고 그 돈이 다시 그러니까 남편 회사의 돈이 사모님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또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 부창부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또 사모님이 설치하신 작품이 또 공교롭게도 상당히 다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컨셉이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별 구분이 안 되는 작품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금 화면에서 지금은 그 해당 건설사가 여러 곳에서 작품을 사 모으고 있다고는 얘기하시지만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보도에 건설사 해명이 나오죠. 보면 부산의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미술품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작가를 선정했다 이 말인데요. 문제는 이 미술품을 만들 당시에 이 대학의 이 건설사 사주의 부인이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산학협력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계약이 되면 산학협력단을 통해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신들이 수주를 하고 말고 그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작가를 누가 선정했는지 그걸 알 도리가 없네요. 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이게 실제는 이제 작가 선정, 작품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학협력단이 끼어들 여지는 사실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되는 거는 불공정성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 건설회사의 한 작가가 지속적으로 놓으면 자기 복제를 할 것이고 그 안에는 확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뭐 불편함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건설사 사장이어서 내가 아파트 단지를 성의 있게 지었는데 정직하게 본인이 보기에 아내가 마침 예술가예요. 근데 아내 조형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모두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예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죠? 이게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규제하고 이게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작품이 노출된다라는 걸 보면 공공재인데 소유권은 소유주에게, 건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간극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불법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개인이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공공재의 성격이거든요. 분양을 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고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건축 조형물은 이미 공공재의 형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동네 중견 건설업체 7곳에 한 건설한 거기에 사주의 부인의 작품이 설치된 것이나 또는 뭐 전현직 그 미협의 이 임원들 중심으로 거의 그런 작품들이 독식이 되는 것은 이 건축주가 작품을 선정하는 데 문제나 또는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규정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물이나 아파트는 처음에 지을 때는 시공사에서 건축주로서 이렇게 짓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건축물 자체의 비용도 결국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맞습니다.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파트 주민이나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이 수분양자들이 그 돈을 낸 건데 그 작품값을. 근데 작품은 건설사에서 선정해서 나의 와이프의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소유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교수님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물론 뭐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한데 한 얼마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략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 작품은 뭐 이렇게 대단위 단지에 들었으면은 1억이 훨씬 넘는 1억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은 의외로 더 평수가 적어도 네. 큰 작품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억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2억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n분의 1로 그걸 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공재라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다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건축할 때에 그분이 주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수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72년도에 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 건축 그 단가의 0.7%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예. 네. 또 그 KBS 취재 결과 또 알게 된 것이요. 뭐냐면 이 건축물 미술품에 참여하는 작가들, 그러니까 그 작품을 의뢰받는 작가들이 거의 어떤 특정 작가들한테 쏠려 있다면서요. 네, 그 보도에는 경남 지역에 한정해서 건축물 미술품 1,100개 중에 158개가 9명의 작가가 한 것이다. 생각해 볼 때는 1,100개 중에 158개? 얼마 안 되잖아. 할 수도 있는데 이 158개가 뭐냐면 주로 억 단위가 넘는 작품들입니다. 그 억 단위가 큰, 규모가 큰 작품들을 9명, 그 9명 중에 3명은 대학 교수시고 5명은 미술 관련 협회 임원, 전 현직 임원들이었고요. 제가 알기로 이 고가의 작품을 이렇게 이제 그 소수의 작가가 독점하는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 주로 젊은 예술가들을 조수로 고용을 합니다. 예, 젊은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알바를 뛰는 건데요. 예. 뭐 제가 듣기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워낙 이 작가들이 궁한 작가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감지덕지라면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 예술가 지원의 목적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진 작가들이나 뭐 젊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뭐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1,500명 정도의 경남의 미술협회의 회원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작품을 최근 10년간 놓은 걸 따지면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건설사와 그다음에 알려져 있는 작가 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작가들이 진입하기에는 뭐 거진 통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어찌하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떤 작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하청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서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업 작가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지방대학 교수나 건축사 라인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은 수주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특정 작가 몇몇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은 이게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해도 사실 선정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예 이런 설치 조형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전업 작가분도 계시고 반면에 이런 조형물만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으로 그런 작가는 이제 사장님이다, 사장님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표현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문제는 이제 저는 뭐 예술의 문외한이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공공 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을 볼 때 왜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들이랑 달리 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비슷할까? 보통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돌로 만든 거의 뭐 비슷비슷한 느낌의 작품들이 거기 세워져 있으면 이게 도시 경관을 뭐 좋게 변화시킨다기보다 오히려
건축물과 함께 오히려 도시의 상박함을 더 부각시키는 작품들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작품 선정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비리가 있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단체장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건축물 미술 작품 부조리가 예술인의 기회를 오히려 뺏는, 그래서 맞아요. 불법 덩어리 적폐고 같은 작품 계속 베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건 작품이 아니고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짚어봤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작가와 건축주가 계약서를 2장을 씁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계약서가 따로 있고 뒤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참여를 했었던 작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중 계약을 하냐 그랬더니 기본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을 1억이라고 쳐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네. 심의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는 1억 원을 전부 다 작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계약은 이전까지는 통상 5대5. 그러니까 건축주가 5, 작가에게 5, 작가에게 5천만 원 간 거죠. 이렇게 하면 건축주가 가져가는 5천만 원 중에는 실제로 브로커에게도 들어가는 일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최근 경남 지역 추세는 약간 6대4까지라고도 하는데 누가 6이에요? 예, 작가가 4천만 원 가져갑니다.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면 작가한테 4천만 원 떨어지는. 그래서 작품의 수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품의 수준은 이건 또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금액에 비례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1억짜리 작품이면 1억에 맞게 작가도 심의를 기울이는데 실제 1억이라고 해놓고 4천만 원짜리 아니면 몇 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거기도 또 40% 하면 뭐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돼버리면 작품의 질도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만든,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경상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 풀제로 해서 3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중에서 몇 분씩 이제 10명 정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 저도 이제 지난해까지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었는데 네. 심의 기간 중에 한 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수십 건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심의 공정성이, 또 심의위원 이제 풀제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외부 작가 외부에서 수혈해 오는 심의위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지역의 작가인지 아니면 외부 작가인지 지역에 대한 뭐 커트제라든지 지역의 요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담보되지 못하고, 단지 이제 누누이 얘기되고 있는 일부 그 미술의 협회의 임원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뭐 일설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퇴출당하는 작품이 미술협회 임원이 다시 그 작품을 수주해서 다시 올라와도 통과를 했다. 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이미 많이 수정을 하고,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미 부산도 마찬가지고 풀제를 없애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심사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나 건물 앞에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선택 사안도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조항이 하나 따로 있는데,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출연할 수 있다. 이 표현인데 정확하게 할 수 있답니다. 네,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면 작품비의 100분의 70, 그러니까 70%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이중계약하면 작가한테 50% 아니면 40%만 주면 되는데 70%나 줘야 되니까 건축주한테는 사실 기금 출연보다 이중계약이 훨씬 이익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는 사례는 별로 없겠네요.
12년도 10월 달에 이제 아마도 이 정도는 모이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은 그 10% 정도밖에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기금을 내는 것보다 다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1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그 조형물을 안 만들어도 7천만 원만 내면 된다면은 상식적으로는 7천만 원 내는 게 낫겠지 네, 않습니까? 기금을 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기금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이를테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이 이제 출연되는데 그 출연되는 기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 써여지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필요에 따라서 써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올라간 돈은 지자체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제도에 어떤 부실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쭉 짚어봤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도 관리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방치된 조형물들 저희 감시자들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창원시 용호동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 이 자리에 저 작품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 자리로 옮겨졌다고 봐야죠.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갈 곳을 잃은 조형물이 옮겨진 곳은 안타깝게도 쓰레기장 옆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모든 미술품은 희한하게도 옆에는 쓰레기 하치를 하는데 번듯한 장소에 한 평당 뭐 얼마 하니까 그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이제 저런 잉여 공간에 가는 거지.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만 겨우 보이는 조형물들. 이렇게 조경에 가려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복잡한 간판 사이로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는 작품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놀랍게도 유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도시 미관 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에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분수하고 그다음에 모양은 좀 갖췄지만은 특정한 작가가 만든 특정한 그 조형물이 아니고 그냥 시설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있는 문신 선생님은 사실은 뭐 세계적인 작가에다가 우리 도시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 작품이 이 자리에 와 있더라면 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한 작품이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거장의 유작이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면 다른 작품도 다르지 않겠죠. 인근 상가, 복도 벽면에 설치된 회화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무례한 낙서에 작품 훼손까지 예술품의 처지가 무한할 정도입니다. 저기에 있는 작품이 원래 지금 저 주차 공간 안에 있었는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네. 전개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기 이대로 방치가 돼 있는 거지. 5개 조형물인데도 건물 안쪽에 방치된 지 오래. 지자체가 거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작품까지. 고철덩이 애물단지로 취급당한 작품들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계차 와가지고 실컷 뭐 비용만 들었어요. 그렇지. 창원시 기증을 하라 했으면 기증했겠지. 100번 했죠.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게끔 해줘도 예. 그러니까 기증해라 할지. 그렇지. 어디 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 전시를 할지 보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허가 사항이 딱 너 묶어서 허가해놓으면 해놓고. 건물주도 지자체도 시민들조차 가치를 모르는 건축물 미술품. 관리가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주셨어요. 네. 저기가 지금 다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방송국 주변인데 몇 곳만 봐도, 네, 몇 곳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네요. 네, 다들 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가 됐는데 설치되고 난 뒤에는 대부분이 저렇게 버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뭐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혹은 뭐 이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술품들이 사라진 경우도 허다하고 그렇지만 이게 사라지고 난 뒤에 법적인 근거도 좀 없습니다. 특정하기 어려운 게 그 건물의 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정 누구에게 뭐 기책 사유를 들이대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공역단체로 이관되고 난 뒤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책임 소재를 묻기가, 관리 주체를 묻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의 자산인 조형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술품들이 누가 주인일까 궁금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건축주가 주인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의 건축주라면 자기 앞에 그 미술품은 청소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예컨대 건축주가 굉장히 많다거나 뭐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완전히 방치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건축품 미술품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전담 부서나 뭐 전담 기관이나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공원에 설치된 아니면 거리에 설치된 미술품들조차 일일이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 미술품까지는 뭐 이건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겠죠. 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그나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시도지사가 이 미술 작품이 철거되거나 훼손되거나 또 혹시 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단서 조항에 또 건축주가 기책 사유가 없으면 또 그거마저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행을 안 했을 때 무슨 벌칙 조항이 있냐 찾아봤더니 벌칙 조항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집합 건물처럼 건축주, 그러니까 소유주가 굉장히 여러 명인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걸 보내야 되는 건지 또 누구 한 명이 그걸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이 법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지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술품 자체가 이제 사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공공재로 볼 것인가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쭉 방송을 하면서 이게 일반 시민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고 또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 공공재로서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이 법률은 이제 공공재로서 성격을 어느 정도 띈다고 생각하고 시도지사에게 이걸 시정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걸 또 건축주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결국은 사유재산 성격을 더 강조하는 좀 희한한 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자체도 구멍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창원 시내에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몇 개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2012년도 12월 달까지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대략 그 369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멸실은 한 30개 정도는 뭐 그냥 폐기 처분될 정도의 수준이었고 30% 정도가 그다음에 나머지 70%도 사실은 설치 후에 단 한 번도 뭐 보존을 하기 위한 뭐 청소를 했거나 이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수십억 하는 작품도 여전히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봤었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좀 명시를 해서 이후에 이 자산이 여러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억, 수십억 하는 이 고급 미술품들이 이렇게 방치돼가 있고 이 관리가 안 돼가 있는 그러면서 오히려 처치 곤란이라는 인터뷰를 이제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심정이 드는데요. 이런 건축물을 설치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후 관리 전담 기구가 없으시면 일단 저희 집 마당에 갖다 주셔도 됩니다. 다 갖다 놓을 욕심이 나는데. 욕심이 나는데. 한편에서는 이 조형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가 아까 VCR에 나왔던 작품들은 창원시가 문화거리 조성할 때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창원시가 사라지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정대로도 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왜 실제로 고철로 팔려 나갔던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뷰에 나왔던 작품은 20만 원에 팔려가고 방금 나왔던 인터뷰에 나온 작품은 그저 가져가는데 치우는 비용을 줘서 치웠다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 미술 작품 선정의 이제 공정성, 이 도입부터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나서줘야 되는데 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도입한 자치단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도 빨리
이런 것들이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요, 조례에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제 공모에 대해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미술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시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도록 권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를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시에다가 공모를 좀 대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 공모전을 열어서 작품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작품 선정 과정은 투명해지고 그리고 신진 작가들이 등용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지겠죠, 그나마. 또 그렇겠지만은 버려지는 것들, 자산을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것들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조례에 약간 그 배려만 하면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나마 청소라도 하고 그나마 훼손되는 걸 좀 줄여가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럽지만 건물 앞에 있는 미술 작품이 행인들한테 위험 요소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안전사고도 날 수 있어서 차라리 기금을 지자체에서 모으게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세워서 거기에 관광지로 만들고 그 현대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금이 문화예술위원회로 가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지역에다가 그 기금을 돌려주고 그걸 공모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형물을 놓게 된다면 네. 최고의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금은 그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미술에만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술인 복지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그 문화예술 기금으로 건축주에게 받은 금액은 공공미술품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은 결론을 이렇게 안 내고 싶었는데 결국 좀 국회가 일을 해서 입법을 하셔야 된다, 개정을 하셔야 된다. 여인국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점식 의원님 보고 계시죠?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설치하고 미술품을 설치해야 되는 죄도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환경을 바꿔나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피는 4월, 벚꽃에 이어서 진달래, 튤립, 철쭉까지 봄꽃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봄꽃만 같아라.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큰 바람일까요? 팍팍하고 고단한 생활에도 봄꽃처럼 화사한 소식들이 들리길 감시자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앱,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